30장 중용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엔 우리가 만지면 무엇이든지 부패시킨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말입니다. 어, 덕에는 지나침이 없다라는 주장은 그 세네카의 주장으로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 등장을 하죠. 그 덕 안에 절제가 있으니까 과도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난한 것 같은 이 주장을 몽테뉴는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번에 거부해 버리죠. 자, 덕도 사랑도 정의도 지나칠 수 있다는 호라티우스의 인용문이 몽테뉴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몽테뉴에 따르자면 성경 역시 절제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에서도 적절한 절제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심신이 지나치면 종교 평판에 멱치를 하기도 하죠. 연구자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한 귀인이 나오는데 이 귀인을 앙리 3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이 왕의 지나친 종교 행사 참여나 고행이 상당히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선을 향한 지나침을 보여준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몽테뉴도 이제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매우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제 파우사니아스의 어머니 이야기죠. 이 파우사니아스에 관한 정보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문에 언급된 이야기의 전거는 로마의 역사가 코넬리우스 네스포의 명사전에서 나온 겁니다. 이 파우사니아스라는 인물은 기원전 5세기 스파르타의 왕족이죠. 그래서 여러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말년에는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느라 적국인 페르시아와 내통한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테네 신전으로 도피를 하죠.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탄원자가 되면 그 탄원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들이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신전의 그 지붕을 제거해서 이제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유도하고자 했죠. 전하는 말에 따르자면 파우사니아스의 어머니가 상당히 고령이었는데 아들이 유죄라는 소식을 듣자 제일 먼저 신전에 나타나서 그 문 앞에 돌을 놓아서 이 국법을 이제 제대로 이제 이행을 한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파우사니아스가 이제 굶어 죽어서 신전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사례는 그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의 역사 도서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폭군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잘못된 번역이고 로마의 독재관이 맞습니다. 독재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비상시 국론 일치를 위해서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집중하려 설치한 관직이죠. 자, 로마의 독재관이었던 그 포스투미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포스투미우스의 아들이 함께 참가를 했는데 이 전투의 열정에 못 이겨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빨리 전투를 하고 싶어서 튀어나간 건데 지휘관이었던 그 포스투미우스는 대오를 이탈하면 적용되는 군법에 따라서 아들을 처형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죠. 자,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국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쉽게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몽테뉴는 이제 관역을 넘어가는 화살이라든지 눈에 내리꽂히는 강렬한 빛처럼 좀 지나친 반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도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라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몽테뉴는 우선 그 철학을 살펴봅니다. 이 칼리클레스라는 인물이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에 등장을 하는데 그는 이제 철학을 고상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사람들을 못 쓰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반드시 겪어야 할 사회 경험이 부족하게 돼서 인간적인 관행에 미숙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지나친 철학이 타고난 자유를 구속하고 자연이 준 아름답고 편한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녀의 결혼과 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룹니다. 우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촌순의 친척끼리의 결혼 문제는 신학대전에 등장을 하는 문제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혼인이 금지된 촌순의 친척끼리의 결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애정이 겹쳐서 과도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사랑을 하고 같은 친척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경도를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이 것이 절제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몽테뉴는 여기서 이제 결혼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중용을 벗어나는 과도함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신학에서도 이 과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계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 겁니다. 자, 신학과 철학과 같은 이 학문에서 주로 이제 이 두 학문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학문인데, 이러한 학문들에서 중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 요 문구는 원문을 찾아보면 만약 절제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옮겨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절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방탕과 무절제에 빠진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중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절제다라고 신학과 철학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절제를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예가 있는가? 그건 이제 플라톤의 저서에서 예를 끄집어 왔는데, 이 플라톤이 그 국가에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장면 하나를 언급을 하면서 절제를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헤라 여신은 그리스군을 지원을 했고 제우스는 트로이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헤라가 그 제우스가 전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단장을 잘하고 제우스를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하죠. 그 제우스는 이제 깊은 밤에 잠에 빠지고 전투는 이제 헤라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이 장면을 이제 플라톤이 그 국가에서 언급을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제우스가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사례로 사용하고 있죠. 자, 절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들도 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에파미논다스나 또 펠로피다스의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의 이야기는 원래 절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례하고 관례에 어긋난 요청을 할 때 화를 내지 말고 부드럽게 이해시키라는 교훈을 위한 플루타르코스의 글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에파미논다스가 어떤 소년을 감옥에 이제 넣는데, 이 감옥에서 이제 이 소년을 풀어달라고 단짝 친구인 펠로피다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펠로피다스의 요청은 거절을 하지만 며칠 후에 어떤 여인, 펠로피다스의 애인이라는 설도 있고 에파미논다스의 애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소년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탁은 장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했다라는 사례를 이제 플루타르코스가 정치가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몽테뉴는 이것을 이제 절제를 좀 해라라는 차원의 그런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와 소포클라스의 일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아엘리우스 베루스 황제라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이제 콤모두스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직자들의 여러 문헌도 무절제한 사랑에 응하지 않으려 한 여인을 칭찬을 하면서 절제를 강조를 합니다. 자, 이상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그동안 철학이나 신학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글들이 중용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주로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몽테뉴도 이런 절제가 중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반전이 일으키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지만 진심으로 말해서 인간이란 가련한 동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몽테뉴는 갑자기 여태까지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데서 정반대의 그러한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은 살펴볼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몽테뉴가 인간을 동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거지만 그 당시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인간을 동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서 다른 존재에 비해서 월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식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몽테뉴 입장에서는 나는 인간을 그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것을 이 문장에 넣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살아가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욕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온전하고 순수한 쾌락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 또 이성을 통해서 또 인위적인 수단으로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비참함을 늘리려 노력을 해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초라하지 않은가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이제 말은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 곧 절제를 통한 중용 지키기 노력이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용을 우리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용을 위해서 꼭 절제라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가가 몽테뉴의 문제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철학 학파의 권위자였다면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가 아니라 다른 길, 보다 자연스럽고 고로 참되고 편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관역을 넘어간 화살이라는 이 비유를 과도한 욕구의 발산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몽테뉴의 말을 듣고 보니까 과도한 절제에 의한 반자연성이 바로 이렇게 관역을 넘어간 화살이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욕구의 자연성을 음미하면서 순종하듯 따라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절제라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통제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는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절제라는 고통이 동반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느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는 의사들의 처방이죠. 정신적인 병이건 육체적인 병이건 치료는 하나같이 고통을 동반해야 되고 또 종교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밤샘 기도라든지 단식, 말총속옷, 귀양살이 등이 동원이 됩니다. 갈리오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죠. 절제가 고통이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학살과 살인이 신이나 자연을 기쁘게 한다라고 믿는 믿음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모두 비기독교적인 사례가 예시가 되고 있는데 이슬람의 왕자 그 아모라트가 그리스 청년들을 학살한 이야기라든지 또 신대륙에서 사람을 산채로 태우다가 심장과 내장을 도려내거나 사람 가죽으로 옷이나 가면을 만드는 사례, 정말 읽기조차 고통스러운 뭐 이러한 사례라든지 제물로 예정된 당사자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도살장으로 가는 장면, 이런 것들은 고통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게 한다는 믿음의 절정처럼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페르난도 코르테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31장에 보면 식인종에 관하여라는 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신대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의식한 복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에세이에서 몽테뉴는 중용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전복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용에 이르는 길로 여겨진 절제는 실은 과도함을 제거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과도함 자체로 변했으며 결국 인간 삶의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몽테뉴의 시각이죠. 자, 과도함을 미리 상정하고 절제로 이를 다스리기에 앞서 한계를 둘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길을 택하는 편이 진정한 중용의 길이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용에 관하여라는 이 제목에서 보듯이 사실 이 중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고 또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도덕론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몽테뉴는 결국 중용에 이르는 기존의 길, 즉 절제를 통한 길이 아닌 좀 더 자연스럽고 정말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덕의 완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함으로써 앞에서 봤던 다른 에세이에서
덕에 관한 주장을 할 때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